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나르키소스 신화인데요. 보통 이 이야기는 그냥 자기 얼굴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은 좀 어리석은 청년 이야기 정도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신화는 단순한 비극을 훌쩍 넘어서 우리의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철학적인 방식까지 다 있죠. 이 고대의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현대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빠르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애는 때로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까요? 우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하지만 이 고전적인 이야기는요, 타인을 향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한 그 맹목적인 초점이 어떻게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그 허영심 이면의 깊은 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적인 여정입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비극을 시작으로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적 의미, 자기 반성의 도구로서의 신화, 낯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의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구적 세계관까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그 유명한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기막힌 이야기죠. 수다쟁이 요정 에코가 헤라의 화를 돋우는 바람에 남의 마지막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해야 하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나르키소스에게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서 졸졸 뒤를 쫓아다니게 되죠.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어땠을까요? 너한테 날 넘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아주 잔인하게 밀어냅니다. 결국 상처받은 에코는 몸이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오만한 행동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제대로 화나게 했거든요. 결국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더라고요. 눈만 예언자 티레시아스가 나르키소스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와,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고대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보통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게 철저한 파국을 암시하는 비극의 복선이었던 겁니다. 연못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말해 자신을 알게 된 순간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이게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심리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 볼까요? 두 번째, 나르시시즘, 자기애와 집착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은 혹시 대화할 때 에코처럼 내 진짜 목소리는 잃어버린 채 남의 말만 맹목적으로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르키소스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내 세상, 내 이익에만 푹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이 신화가 참 무서운 게 그냥 옛날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뼈를 아주 세게 때리는 예리한 메스라는 점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다들 아시죠? 프로이트는 리비도, 즉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의 뿌리가 고대 그리스어로 무려 마취시키는 자 혹은 무감각을 뜻하거든요. 완벽한 외모나 지나친 자기애가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게 나를 마취시키고 올바른 판단력마저 싹 다 마비시켜버린다는 걸 이 어원 자체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나르키소스의 비극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끔찍한 집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쌍방향의 소통이잖아요. 반면에 나르키소스가 물속에 자기 자신에게 느꼈던 그 감정은 사랑의 속성이 쏙 빠져버린 집착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모든 마음이 쏠려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심리학을 넘어서 철학의 영역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화는 자기 반성의 거울이다. 우리는 대체 왜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철학자 김상봉 선생이 남긴 아주 묵직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신화 같은 시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그 거대한 신화조차도 결국은 우리 인류 전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대한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당장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진이나 폭풍 같은 자연재 앞에서 우리는 너무 무력하잖아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사실 우리 마음속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랑, 미움, 질투, 트로이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파리스와 헬레나의 맹목적인 충동처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 투성이죠. 고대인들은 이런 압도적인 무력감과 삶의 낯설음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이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고대인들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네 번째, 낯선 세계와 의인화입니다. 폭풍이나 전염병,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고대인들은 자신들과 아주 닮았지만 훨씬 더 완벽한 존재를 상상해냅니다. 에코나 나르키소스처럼 결점투성이의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과는 다르게 신은 죽지도 않고 완벽한 존재라고 세팅한 거죠. 이해할 수 없었던 두려운 세상과 자연현상 뒤에 사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신들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이 낯선 세상에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을 부여한 겁니다. 자, 어느덧 오늘의 해설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째, 종교와 미적 세계관. 인간이 신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문명마다 달랐고 이게 아주 전혀 다른 종교적 세계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문명마다 세계관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집트는 동물의 형상을 빌려서 고대의 자연 숭배 흔적을 보여주고요. 이스라엘은 신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지 않고 오직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목소리로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철저하게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빚어냈죠. 세상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그 눈부신 아름다움, 미적인 경이로움을 통해서 진정시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사실상 죽지 않는다는 것 딱 하나만 빼면 내면이나 겉모습이나 우리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영원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리스인들은 이 거대하고 두려운 우주의 본질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성 그 자체 속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결국 세상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다시 돌고 돌아 우리 인간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셈입니다. 자, 나르키소스의 얄팍한 허영심에서 출발했던 이야기가 어느덧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메커니즘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세계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집착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타인을 밀어내고 그저 웅덩이 속에 비친 환상만 쫓고 계신 건 아닌지 스스로의 삶을 투명한 연못에 한 번쯤 가만히 비춰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